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백엔드 플랫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RAD 서버를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백엔드 플랫폼, 즉 멀티티어 환경은 원격지에서 중앙에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최근에는 모바일 지원 등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이기종 시스템, 예를 들어 외부 서비스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는 업무 로직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한 용도 등 다양한 용도로 멀티티어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RAD 서버는 멀티티어 환경의 백엔드 서비스를 아주 손쉽고 높은 생산성으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백엔드 플랫폼입니다. 오늘은 데모 위주로 RAD 서버를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AD 서버는 델파이 또는 C++ 빌더로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제공하는 주요 기능을 압축하면 화면에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째, REST 엔드포인트 퍼블리싱. RAD 서버는 턴키 방식으로 완성된 솔루션입니다. 즉 이미 완성된 RAD 서버를 이용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제공하거나 기능을 추가하려면 그 델파이 또는 C++ 빌더 패키지 형태로 개발해서 기존 RAD 서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엔드포인트 접점을 아주 손쉽게 REST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델파이나 C++ 빌더뿐 아니라 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에서도 RAD 서버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등 매우 확장성이 높을 것입니다. 둘째, 통합 미드웨어. 클라이언트들이 오직 RAD 서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통합 미드웨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제공뿐 아니라 외부 서비스에서 정보를 조회하거나 클라우드 등에서 정보를 조회해서 RAD 서버에 접속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오로지 RAD 서버만 바라보며 기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구현이 훨씬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능은 여러분들이 직접 미드레이어를 구성할 때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셋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더욱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RAD 서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사용자 관리, 그리고 푸시 알림 등, 그리고 사용자 근접 인식 서비스 등이 이미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동일한 기능을 다시 구현할 필요가 없어 아주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REST 엔드포인트 퍼블리싱은 범용적인 REST 제이슨 기반으로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델파이, C++ 빌더로 제작한 앱과 다른 기술 또는 웹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손쉽게 연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PI들은 사용자별 또는 사용자 그룹별로 접근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용자에게만 그 API를 접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통계로 기록되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API를 언제 얼마나 호출했는지 파악해 서비스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API는 데스크탑, 모바일, 웹 등 대상에 제한 없이 손쉽게 연동할 수 있는 REST, JSON 포맷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통합 미드웨어로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클라우드, 스마트 디바이스와 손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델파이 C++ 빌더의 막강한 데이터 액세스 기술을 미드웨어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RAD 서버를 중앙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 인터넷 등의 활용을 위해 중간 서버 역할도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사물 인터넷 장비와 연결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소셜, 바스 등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킴비, 파스 등의 서비스와 연동해 필요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 미드웨어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RAD 서버만
바라보면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다양한 뭐 외부 서비스들의 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푸시 알림, 사용자 및 그룹 관리, 보안이 적용된 인터페이스 기반 데이터 스토어, 사용자 위치 및 근접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기능을 델파이 또는 C++ 빌더로 손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UX를 구축할 수 있고 손쉽게 서버 API 엔드포인트를 생성해 연결하도록 제공할 수 있고요. 관리 포털을 통해서 사용성을 파악하고 사내 윈도우 서버나 아마존, 애저, 클라우드 등으로 손쉽게 배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기능을 확장하고 이미 제공되는 사용자 관리 등의 기능을 이용해 손쉽게 멀티티어 환경 앱을 만드는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데모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총 5개의 데모를 통해 RAD 서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AD 서버 데모에서는 RAD 서버 시작하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D 서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RAD 서버가 EMS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의 new, other로 들어가게 되면은 C++ 빌더와 델파이 모두 EMS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중에서 EMS 패키지를 이용해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OK 버튼을 누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비어있는 패키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리소스가 포함된 패키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비어있는 패키지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리소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create 패키지 with 리소스를 선택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리소스는 우선 데모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엔드포인트를 제공할 건지 전체 선택해 가지고 완료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스 코드를 보게 될 건데 자,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원입니다. 이 현재 웹서버에서 어떤 자원을 제공을 할지 그리고 어떤 그 엔드포인트 접점을 제공을 할지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할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엔드포인트를 설명드리면 get 같은 경우에는 목록 형태로 이 리소스 목록을 가져오게 되는 메소드가 되고요. 자, get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리소스 서픽스라는 것으로 아이템의 종류를 지정받아서 해당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포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등록하기 위한 메소드고 그리고 put 아이템은 기존에 있던 걸 수정하기 위한 그리고 delete 아이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아이템을 삭제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자, 이러한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RESTful 규약을 따라서 HTTP 메소드 즉 get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그리고 post put, delete, 즉 HTTP 메소드에 따라서 어떤 구현된 메소드가 실행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get 같은 경우에는 데모라고 response.body에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get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으로 넘어온 인자를 받아서 데모 뒤에 붙이도록 현재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S 패키지를 실행하게 되면 EMS 디벨롭먼트 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했던 데모라는 리소스들이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는 get 아이템, post, put 아이템, delete 등의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버전, 어떤 API를 제공하는지, 사용자, 그룹, 설치된 건 어떤 것들인지, 푸시, 엣지 모듈스 등등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리소스들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네, 버전이 네, 표시가 되네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그 URL 뒤에 데모라는 네, 리소스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요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get 그 HTTP 메소드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네, 데모라는 내용이 표시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get 아이템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데모 리소스 뒤에 네, 리소스 서픽스를 네,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슬러시 이후에 1 하게 되면 데모 뒤에 1이 붙게 되고요. 데모 위에 홈프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 뒤에 어떤 그 아이템 값을 받아서 get 아이템을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우선 중지를 하고 자, 우선 그 EMS 패키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BPL 형태의 델파이 패키지가 생성이 되고요. 이 패키지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 런 메뉴의 파라미터에 보시면은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이 네, BDS는 설치 경로고요. 설치 경로 아래에 빈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EMS div server.ex을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해서 이 패키지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에는 이 패키지를 인클루드 할 수 있는 파라미터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설치 경로를 한번 확인해서 이 실행 파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그 10.1 베를린을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C에 네, 프로그램 파일즈 그리고 엠바카드로 그리고 스튜디오 버전에 따라서 10.1 베를린 같은 경우에 18.0의 빈 디렉토리 아래에 네, EMS 데브 서버가 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몇 가지 그 EMS 관련된 실행 파일이 보이는데, 자, EMS 데브 콘솔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얼만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그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지 통계 페이지를 네, 그 제공해주는 그 HTTP 그 서버 네, 프로세스입니다. 자, 그리고 EMS 매니지 콘솔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 접속을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살펴보는 건데, 자, EMS 서버를 실행한 이후에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을 테스트를 해서 연결을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사용자는 어떤 사용자들이 있는지, 어떤 그룹이 있는지,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은 어떤 디바이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모듈, 그리고 리소스, 그리고 이렇게 푸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이 EMS 매니지먼트 콘솔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은 자, 프로젝트의 디플로이먼트 쪽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실행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이쪽에 배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 경로는 C의 사용자 그리고 공용 그리고 공용 문서의 엠바카드로 그리고 스튜디오 18.0의 BPL 쪽에 보시면 다양한 이제 패키지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생성한 프로젝트 1.bpl도 여기에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EMS의 환경 파일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MS 환경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 C의 그 유저스 퍼블릭 도큐먼트의 엠바카드로 EMS 디렉토리 안에 자, EMS 서버.ini가 그 보이고요. 그리고 EMS 서버에서 사용하는 그 인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 파일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쭉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데이터들은 인터베이스에 그 대한 정보들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좀 크게 보겠습니다. 서버의 키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그 우리 EMS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스터 시클릿 그리고 앱 시클릿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등등을 여러분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키를 이용한 그 클라이언트들만 접속을 해서 그 필요한 데이터들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포트를 사용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레드 풀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콘솔을 로그인할 수 있는 계정도 정보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에 대한 포트,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자, 그리고 그 EMS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는 그 디버그 모드로 그 델파이 실행을 할 때 파라미터로 전달을 했지만 그 EMS 패키지가 여러 개 그 생성이 될 경우에는 서버.packages 요쪽에 해당 경로를 쭉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EMS 서버가 실행하면서 모두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쪽에 기입을 하시고 여기에는 경로 뒤에 니콜 이후에 그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CM과 APN에 대한 그 푸시 메시지에 대한 설정도 이 INI 파일에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RAD 서버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RAD 서버 데모에서는 REST 엔드포인트를 확장해서 기능을 확장하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데모에서는 마찬가지로 EMS 패키지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파일에 new에 other 그리고 델파이 프로젝트 EMS 그리고 EMS 패키지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리소스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사원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ployee라는 리소스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전부 다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소스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리소스를 델파이에서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타 뭐 다른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 또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 제이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준화된 제이슨 형태로 직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이슨을 쓰기 위해서 그 시스템.json 라이터를 추가를 할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로 라이터는 제이슨 라이터 라이터는 컨텍스트 리퀘스트 리스판스 바디 제이슨 라이터. 자, 이렇게 라이터를 이용해서 제이슨을 이제 쓰게 될 거고요. 먼저 라이트에서 라이트 스타트 어레이로 배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으면은 라이트 엔드 어레이로 배열을 닫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 스타트 오브젝트로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도 닫아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터에는 라이트 프로퍼티 네임으로 이름을 지정을 할 거고요. 라이트 밸류로 제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있으면은 허전하니까 네, emp 넘버 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인티저로 1. 자, 이렇게 한 명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사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로 홍길동 2번, 3번 네,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사원 정보가 쭉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현한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제이슨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브라우저로 인플로이라고 저희가 리소스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이제 유니코드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인플로이 넘버는 1번에서는 이름이 요거, 인플로이 2번에서는 요거, 인플로이 3번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제이슨 형태로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자들도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를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읽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기능들을 저희 레스트 디버거라는 그 툴을 이용해 가지고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의 80800이고요. 자, 파라미터의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인플로이 이렇게 했죠. 그리고 get 메소드를 이용하고요. send 리퀘스트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제이슨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은 이 테이블 형태로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이렇게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일일이 다 쓰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이게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DB와 연결해 가지고 파이어닥을 이용해서 인터베이스 DB와 연결해 가지고 그 제이슨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D 커넥션에서는 인터베이스에서 기본 제공해주는 샘플을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샘플 데이터에서 데이터에 보면 employee.ddb에 employee 네, 정보가 있습니다. sysdba 마스터 키로 연결을 확인할 것이고요. 자, 로그인 프롬프트도 닫고, 자, 쿼리로는 select all from employee. 자, 요렇게 네, employee, first name, last name 요 세 가지를 한번 그 제이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자, fd 쿼리를 네, 액티브 true로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레이 안에서는 배열로 돌아야 되겠죠. 배열로 돌기 전에 처음으로 가야 되고 while문으로 not fd 쿼리의 end of 파일 네, 파일의 끝까지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지우고 자, 여기 employee name은 fd 쿼리의 field by name에서 emp number as string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first name fd 쿼리 field by name의 first name의 as string 얘는 인티저로 할까요? 그리고 last name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while문 안에서는 fd 쿼리의 다음 라인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자, 처음에 그 쿼리를 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동해서 끝까지 반복을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그 제이슨 어레이 안에 제이슨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거기에 EMP 넘버,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을 프로퍼티와 밸류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서 쭉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쭉 기록이 될 테고요. 요걸 다시 레스트 디버거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인플로이 넘버, 버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형태로 이렇게 손쉽게 그 새로운 리소스 그리고 새로운 엔드 포인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RAD 서버 데모로는 RAD 서버가 통합 미드웨어 역할을 하죠. 다양한 그 서버들의 그 데이터를 취합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능은 그 델파이 그 RA 스튜디오의 기본 샘플로 되어 있는 그 샘플을 참조를 해볼 건데요. 자, 오픈 샘플 프로젝트를 열고, 자, 그 오브젝트 파스칼 또는 CPP, C++ 빌더로 그 용 프로젝트로 이동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 디렉토리 아래에 보면은 EMS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이어닥 리소스, 이 샘플을 참조하게 될 거고요. 자, 프로젝트 그룹 따로 열쇠되고 저는 그룹으로 묶어놨습니다. 자, 먼저 그 EMS 패키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소스 네임은 테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는 get과 post를 엔드포인트 네임을 get records 그리고 엔드포인트 네임을 post updates 이렇게 두 가지로 엔드포인트 네임을 지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진행하는 역할은 자, 아마 두 개가 TFD 쿼리고요. 두 개의 쿼리를 연 다음에 그 스키마 어댑터라는 그 컴포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요 두 가지 그 쿼리 컴포넌트가 스키마 어댑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스키마 어댑터가 이 두 개의 쿼리 정보를 그 스트림으로 저장한 이후에 그 스트림을 리스판스 쪽으로 써주는 이러한 코드입니다. 자, 스키마 어댑터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은 스키마 어댑터는 중앙에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키마 어댑터를 놓고 각각 FD 쿼리에서도 쭉 내려와 보면은 그 스키마 어댑터를 여기에 있는 스키마 어댑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스키마 어댑터를 통해서 이 스키마 어댑터를 지정해 준 다양한 이제 데이터 셋들의 정보를 한 번에 이렇게 그 저장을 하거나 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청의 바디에서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그 주고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트림을 안전하게 가져오게 되고요. 그 스트림을 그 스키마 어댑터를 통해서 로드해서 그 로드된 내용을 어플라이 업데이트로 실제 DBMS에 저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버 쪽 그 리소스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모듈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클라이언트 영역도 서버와 마찬가지로 스키마 어댑터를 이용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뭐 직접적인 쿼리를 이용하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모리 테이블 컴포넌트를 이용했습니다. 자, 메모리 테이블 그 FD 멤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 스키마 어댑터 연결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테이블은 직접 스키마 어댑터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자, 테이블 어댑터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그 메모리 테이블이 스키마 어댑터 연결이 됩니다. 자, 그 FD 테이블 어댑터에서 스키마 어댑터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테이블에서도 어댑터를 이 스키마 그 테이블 어댑터를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 스키마 어댑터가 각각의 메모리 데이터셋을 그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한 이후에 자 보면은 EMS 파이어다 클라이언트
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이 EMS 파이어닥 그 클라이언트에는 스키마 어댑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EMS 서버의 정보를 담고 있는 EMS 프로바이더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고요. 그 스키마 어댑터는 데이터 모듈에 있는 스키마 어댑터를 지정을 해주면 되고, 자, EMS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S 서버의 그 호스트와 포트 번호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앱 시크릿, 그리고 마스터 시크릿 등의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정보는 네, 저희 첫 번째 데모에 살펴봤던 것 같이 그 시의 사용자, 그리고 공용, 그리고 공용 문서, 엠바 카데로, 그리고 EMS, 자, EMS 서버.ini 환경 파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버 키가 있습니다. 마스터 시클릿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임의의 그 글자를 넣은 이후에 그 서버를 구동하게 되면은 이 임의의 글자와 이 EMS 프로바이더의 마스터 시클릿이 일치를 해야만 접속을 허용하고 그 연결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앱 시클릿도 마찬가지고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요 세 가지가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키값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후에 자, 테이블에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EMS 파이어닥 클라이언트의 get data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EMS 파이어닥 클라이언트의 포스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변경된 내용을 서버 쪽으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해서 다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 패키지를 실행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전에 저희가 작성했던 샘플 EMS 파이어닥 리소스 패키지스.bpl이 로드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그 쿼리 컴포넌트에 있는 데이터셋을 메모리 테이블로 가져와서 그 화면에 그 그리드에 표시를 했고요. 자, 몇 가지 정보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그리고 아래 있는 것도 2, 3, 4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포스트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은 서버에 이제 실제 저장이 됐고요. 다시 한번 조회해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내용이 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스트 업데이트 다시 가져오면은 이렇게 저장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저희가 이전 데모에서는 저희가 직접 제이슨을 만드는 그런 코딩을 구현을 했는데 그런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그 클라이언트가 붙어서 그 표준화된 제이슨을 포맷을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클라이언트가 델파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아주 탁월하게 아주 빠른 그 생산성을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스키마 어댑터 그리고 테이블 어댑터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구현하실 때는 데모를 확인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 미드웨어 역할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RAD 서버 데모로는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푸시 알림, 아주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푸시 알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요 푸시 알림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 푸시 알림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엠바카데로의 도쿠위키 기술 문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프로젝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쿠위키 페이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도쿠위키에 들어오셔서 제가 요 링크는 발표 자료 쪽에 남겨 드릴 건데
쭉 들어오시면 그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서 EMS 관련된 뭐 기술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업하는 부분부터 뭐 다양한 뭐 리소스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확장하는 방법들, 그리고 콘솔, 서버 이렇게 쭉 있지만 저희가 지금 살펴볼 것은 EMS 푸시 노티피케이션, EMS 푸시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총 세 가지를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이제 그 메시징 서비스를 셋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메시지 서비스로는 GCM과 APN 이 두 가지가 있는데, GCM은 구글에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APN은 애플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GCM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GCM 쪽을 주의 있게 살펴볼 것인데, 자, 요 설정 과정들은 이 문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이 구글의 이 페이지가 자주 변경이 되더라고요. 아주 그 1대1로 매칭이 되지는 않지만 이 구글 디벨로퍼 콘솔로 들어가셔가지고 비슷한 메뉴를 참조하셔가지고 이 과정을 따라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설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쭉 그 메시징 서비스를 셋업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두 번째는 그 EMS 서버에도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GCM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했던 구글 디벨로퍼 콘솔에서 설정한 API 키를 복사하셔서 그 EMS의 환경 파일에 server.push.gcm의 API 키 쪽에 기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APN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그 파일 경로, 인증서 파일 경로 등을 하고 패스워드 등을 이 EMS 환경 파일에 기록을 해주는 게 두 번째 설정을 하셔야 될 단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서버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과정을 따라하기로 쭉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 내용은 도쿠위키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주로 살펴봐야 될 컴포넌트 이 두 가지 컴포넌트입니다. 푸시 이벤트는 푸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러한 컴포넌트이고요. 자, 푸시 이벤트에는 프로바이더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 EMS 프로바이더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은 URL 호스트 그리고 포트입니다. 자, URL 호스트는 기본으로 로컬 호스트가 지정이 되는데, 자, 이 앱 같은 경우에 모바일로 배포가 될 것이고요. 모바일 배포될 경우에는 서버를 찾을 수 있는 뭐 공인 IP가 됐던 로컬 네트워크 내에서는 그 PC의 IP 등을 지정을 해줘야만 원활한 그 테스트가 가능할 것이고요. 자, 제가 IP 컨피그로 IP 주소를 보니까 10.0.1.8 그리고 그 모바일 디바이스도 동일한 와이파이로 접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P로 서버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PC에 있는 EMS 서버로 접속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EMS 프로바이더의 앱 시크릿, 마스터 시크릿, 어플리케이션 아이디는 비어 있고요. 자, 그리고 푸시 이벤트에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가 등록된 경우, 그리고 토큰을 받았을 경우, 토큰을 요청을 실패했을 경우, 뭐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겠죠. 그리고 푸시 이벤트를 받았을 경우, 요 이벤트 등등에는 각각 메모에 로그를 남기도록 기록을 해놨고요. 자, 요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EMS 서버가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자, EMS의 환경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의 유저의 퍼블릭 그리고 도큐먼트 아래 엠바카드로 EMS 요 경로에 오시면은 EMS 서버.ini 환경 파일이 있고요. 쭉 내려와 보시면은
자, server.push.gcm의 API 키를 구글 디벨로퍼 콘솔에 등록된 이 API 키를 복사해서 이쪽에 붙여넣기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APN을 사용할 경우 이쪽 영역에 설정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누락을 했네요. 자, EMS 프로바이더에 보면 안드로이드 푸시라는 속성이 있고, 이 속성을 펼쳐보면은 GCM 앱 ID라고 있습니다. 이 값은 프로젝트 넘버, 구글 디벨로퍼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넘버를 복사해서 이쪽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미리 실행을 해놨고요. 미리 디바이스를 실행해 놨고,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델파이 실행 RA 스튜디오 설치 경로 하위의 빈 디렉토리에 보면은 EMS 매니지먼트 콘솔이 있습니다. EMS 매니지먼트 콘솔을 실행해서 연결을 확인하고요. 자, 아래쪽 패널에 보면 탭에 보면은 푸시 탭이 있고요. 푸시 탭을 선택한 다음에 어떤 푸시 메시지를 입력할 것인지, 여기에는 안녕하세요 RAD 서버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자, 어떤 타깃으로 보낼지는 이 웨어 버튼을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ll 디바이스를 선택할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 푸시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특정 디바이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그 제이슨 포맷을 통해서 요 특정 디바이스에게만 푸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전송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RAD 서버라고 제가 입력한 내용을 전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꺼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송을 하게 되면은, 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상단에 안녕하세요 RAD 서버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고, 해당 메시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읽어와야 되는데 읽어오는 내용은 제가 구현을 안 했네요. 다시 한번 보내보면은 안녕하세요 RAD 서버, 이런 형태로 GCM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RAD 서버 데모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중 사용자 관리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관리는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이죠. 이 기능은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프로젝트로 살펴보기에 앞서 그 사용자 관리 살펴보기 위한 기술 문서 잠깐 살펴보고 프로젝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S 기술 문서 쭉 보시면은, 자, 여기에 다양한 리소스 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버전, 이런 리소스들이 있는데, 자, 유저 리소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리소스도 저희가 앞선 데모에 살펴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유저스라는 리소스에 유저의 아이디, 이 아이디는 EMS 유저의 일련 번호 등을 이용해서 그 특정 유저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해온다든지, 포스트로 사인업,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리소스들을 저희가 직접 제어를 할 수도 있고, 그 제공되는 컴포넌트를 통해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 문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 유저에 대한 내용은 get으로 받아올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쪽도 제가 미리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진행할 내용은 그 get 유저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자 목록을 이 리스트 뷰에 쭉 표시를
해 놓을 거고요.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사인업, 회원 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양한 그 리소스들이 이미 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저스라는 리소스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리턴을 해주는지 8080 유저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스 하면 유저네임, 그리고 뭐 아이디, 일련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메타 정보 등등이 이렇게 쭉 배열로, 꺽쇠인 배열로 이렇게 유저 목록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저런 리소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MS T 백엔드 쿼리, 바스 컴포넌트 중에 백엔드 쿼리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에는 저희가 사용할 리소스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프로바이더는 EMS 프로바이더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get 유저스 목록을 조회하게 되면 이미 그 백엔드 쿼리에 리소스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 초기화하고 실행을 한 이후에 그 백엔드 쿼리에서 받은 제이슨 형태의 리절트를 그 리스트에 업데이트하는 메소드로 인자를 넘겼습니다. 자, 넘긴 다음에 리스트 뷰의 아이템을 초기화하고 그 유저스 이 제이슨 어레이의 횟수만큼 반복하면서 아이템을 추가하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그 유저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거기에서 유저 네임 그리고 아이디 정보를 빼와서 아이템의 텍스트와 디테일로 이렇게 쭉 그 아이템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능은 뭐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데스크탑에 살펴볼 것이고요. 자, get users 정보를 살펴보면 총 4명의 그 유저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볼까요? 매니지먼트 콘솔로 가서 연결을 확인을 하고 사용자 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명이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탭에서 사인업,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할 건데 아이디 패스워드만 우선 입력을 받았습니다. 사인업 같은 경우에는 자, 백엔드 오스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들은 프로바이더. 이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 프로바이더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 백엔드 오스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로그인을 한다든지 로그아웃 등의 그런 기능들, 인증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업에서는 이렇게 백엔드 오스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설정한 이후에 사인업 메소드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그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그 속성에 설정한 이후에 로그인 버튼을 통해 로그인한 다음에 자, 백엔드 오스에 로그인 되었는지 메소드를 통해서 로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도 마찬가지로 백엔드 오스에 로그아웃 메소드를 호출한 형태로 아주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인업을 살펴볼 건데요. 자, 현재는 이렇게 4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테스트 3 그리고 패스워드도 테스트 3으로 사인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리프레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 3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저스에도 추가된 테스트 3 정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3에 테스트 3을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만약에 유효하지 않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자, 인증되지 않았다라는 401 이런 그 에러 코드를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요 리턴된 코드를 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디버깅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다시 한번 로그인 하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잘 표시가 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중에서 사용자 관리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그 EMS 콘솔을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내용 잠깐 살펴보고 데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MS 서버에서 오픈 콘솔 하게 되면은 콘솔 어플리케이션 웹서버가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콘솔 웹페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로그인을 통해서 콘솔 유저 콘솔 패스. 자, 요 계정은 자, 저희가 EMS 환경 정보에 콘솔 로그인 정보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룹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를 그룹에 어떤 사용자가 있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계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토탈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뭐 시간대별로 일별로 살펴볼 수도 있고요. 월별, 뭐 연도별로 쭉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자, 그리고 API 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API들이 이렇게 사용을 됐는지가 쭉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별 API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용자별 이렇게 그래프로 자, 잠시 자, 제가 녹화하는 중이어가지고 좀 되네요. 자, 이렇게 그 어떤 그 메소드들이 얼만큼 사용을 됐는지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그 표시가 되고요. 토탈 콜도 마찬가지로 쭉 시간대별로 사용자를 포함한 사용자 대상으로 이런 API들을 그 통계를 확인해서 어떤 API들이 많이 사용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콘솔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RAD 서버 데모를 마치고 추가적인 리소스 정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정보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RAD 서버 관련된 리소스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엠버카드로 도쿠위키를 통해서 엠버카드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술 내용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MS 서버를 설정하기 위한 링크, 그리고 수동으로 아까 EMS 환경 파일을 제어하기 위한 정보들을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 EMS 서버 또는 EMS 콘솔을 설치하는 내용도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MS 패키지를 개발하는 내용들도 있고, 자, 그리고 얼마 전 그 엠바카드로에서 RAD 서버 딥다이브 웨비나를 영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리소스들과 그리고 다시 보기 링크를 저희가 그 등록을 해놨으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내용들은 이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볼까요? 자, 우선 다시 보기를 보면은 여기서 RA 스튜디오 딥다이브를 진행을 했는데요. 소매점 소매점 솔루션을 만들어 보는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하고 데이터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데모 시나리오에 대한 소개를 쭉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버의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큐멘트를 생성하는 기능도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서버를 실제 아마존 클라우드 등에 배포하는 내용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자바 클라이언트 앱에서 RAD 서버로 접속하는 내용, 그리고 뭐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에서 RAD 서버를 접속하는 내용까지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매점, 그 모바일 클라이언트 UI UX를 만드는 내용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 놨고요. 자, 그리고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소매점 근처에서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상품 정보를 조회하는 내용들, 그리고 비콘 펜스를 이용해 가지고 근접 그 거리를 측정해 가지고 그 상품 근처에 갔을 때 어떤 기능을 동작하도록 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쭉 그 진행을 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AD 서버 가격 정책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라이센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용도로 제공되는 무료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특징이 12시간 실행 이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매번 12시간마다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영업팀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 라이센스를 따로 발급을 해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퍼 디바이스 한 대당 단일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당 요금 같은 경우에는 대당 19만 원. 그리고 1년 업데이트가 포함된 가격이고요. 자, 그리고 싱글 사이트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사용자가 무제한이지만 하나의 그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버전입니다. 요거는 971만 원, 1년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여러 개의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멀티 사이트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업팀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가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궁금한 사항은 ask@embarcadero.kr로 주시거나 가격 문의는 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 진행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퀘스천 그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아주 좋은 내용으로 알차게 세미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